이야기의 시작은 17년 전 아빠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였어요. 저 남동생은 그때 아빠한테 뭔가가 있다고 농담처럼 말하기는 했었어요. 아마도 밖에서 미쓰긴 만나고 다니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아빠는 당연히 가정일에 소홀했죠. 시도 때도 없이 모임, 워크숍 등등. 저나 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놀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가족은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새벽까지 놀다 오고는 했습니다. 분명 회사에서 휴가가 나올 텐데 휴가 한 번을 안 갔어요. 화이트데이 같은 날에 회사 일을 핑계로 누구를 만나는지 외박을 하고는 했고요. 그때는 아빠가 바쁜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아빠 핸드폰을 몰래 보게 됐어요. 문자도 봤죠. 우연이라고는 하지만 직감 같은 것이 있었어요. 몇 개 수상한 문자가 있더군요. 그 중에서 중성적인 이름의 상대의 문자를 눌렀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자기야 잘 자. 내일 봐. 나도 자기 사랑해. 그리고 식구들한테 안 걸리게 항상 조심하고. 그런 문자를 보면 화가 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눈물이 나왔어요. 배신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항상 집에서 외로이 있는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웠어요. 아빠에게 홀대받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아가씨였을 때 우리 엄마도 모델 뺨치게 이뻤어요. 세상 모든 여자들 이쁠 때가 있잖아요. 꽃 같았을 거예요. 양심 없는 아빠를 만나서 마음고생하는 우리 엄마가 정말 불쌍했어요. 거기다 생각해보니 아빠는 엄마를 부를 때 임마, 임마 했어요. 와이프한테 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 문자를 봤을 때는 진심 안방으로 뛰쳐 들어가서 아빠 머리카락을 가차없이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때 엄마에게 알리지 않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어요. 알고 있는 건 아빠 내연녀의 번호밖에 없어서 직접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할까도 생각했었고 아니면 찾아가서 유부남이랑 바람 핀다고 소문나게 하고 싶었어요. 아빠 회사에도 소문을 내버릴까 고민했죠. 사실 실직을 하든 상관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행동은 상처가 될까봐 당시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려고 한 건지 문자를 보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그런다며 중요한 술자리가 있어서 오늘 늦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직감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녹음 버튼을 누르고 가만히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빠와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기념일을 계산한다면서요. 둘은 연락처 주고받고 5월부터 즐겼다며 그게 아빠와 내연녀 둘이 얘기하는 것을 처음 듣게 된 거였어요. 자기들끼리 희희낙낙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모텔은 커피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길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번에 야근 뻥치고 그 여자 데려다주고 시간 맞춰서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아빠가 아는지 모르는지 잠시 뒤 전화가 끊겼고요. 엄마에게 말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심증이 아닌 물증을 잡았으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엄마에게 녹음된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엄마의 표정은 열받은 표정이 아니라 뭔가 멍한 표정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전에 알고 있었으면 엄마는 진즉에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새벽 출근을 하면서 회사에 일찍 나가봐야 한다고 며칠씩 일찍 나갔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 픽업도 여러 번 했고 출장 핑계로 여행도 갔더군요. 아빠는 늘상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엄마는 남동생이 아파서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느라 바빴던 적도 있는데 녹음된 내용을 듣고 엄마는 정신줄 놓고 있어요.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니 34살이던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 내연녀 지금은 잠잠한데 우리 집은 이렇게 폭탄 맞은 거 알고 있을까요? 그날 밤 엄마는 아빠에게 애들한테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는 못 산다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아빠는 큰 소리를 치면서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 거 가지고 야밤에 여자가 큰 소리를 내냐고 하는 거예요. 열받은 엄마가 그 여자한테 전화한다고 하니 그 집에 알려서 양쪽 다 파토나서 좋을 게 뭐가 있냐며 끝까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마음이 변했는지 여자가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며 다음 주 월요일 쉴 테니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래저래 털리느니 그냥 이혼하겠다고 자기는 잘하고 싶고 용서 구하고 100번, 1000번 잘못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엄마가 이러니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둥 뻘소리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엄마가 잘못한 것처럼. 그리고 며칠 후 아빠는 집을 나갔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으니 아빠가 바람을 핀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녔고 자식 있으니 참고 살았는데 아빠가 결국 일을 냈다네요. 그때 그 여자랑 만나서 살림 차리고 우리 집이랑 완전 인연이 끊어졌어요. 연락이 되어야 엄마랑 이혼이라도 할 텐데 무슨 심보인지 그냥 잠수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빠라는 존재를 부정하며 세 식구 힘들어도 나름 행복하게 살았죠. 저희 엄마는 모래 환갑이에요. 무능력한 아빠 덕에 그 전에도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엄마가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금전적으로는 더 힘들어지지 않았지만요. 새벽에 시장에서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셨고 오후에는 목욕탕에서 일을 하셨어요. 저는 중학생이었고 동생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엄마는 쉬는 날이면 저희한테 무언가 부족하게 키워서 미안하다며 놀이공원 전시회 등을 데리고 다녔어요. 아빠 없이 자란 티나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편의점에서 엄마 모르게 알바를 했어요. 엄마는 돈 버는 일보다 공부가 중요하다며 알바하는 걸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 제 용돈은 제가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자주 오셨는데 용돈도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와 동생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는 친할아버지가 등록금을 조금씩 도와주셨어요. 가끔 오시면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봉투를 놓고 가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돈보다 아빠의 빈자리에 엄마는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엄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는 단지 아빠라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던 것뿐이야. 그런 아빠와 계속 같이 사느니 차라리 없는 지금이 더 행복해. 아빠 없어도 나와 동생 엄마가 잘 키우고 있고 엄마 고생한 거 우리도 알고 하늘도 알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생각하지 마. 엄마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엄마한테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많은 세월 묵묵히 힘들게 저희를 키워주신 엄마였어요. 그렇게 힘든 엄마의 마음을 어루만지기에는 엄마의 상처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빠를 잊은 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 나간 아빠의 내연녀가 찾아왔어요.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모르지만 내연녀가 엄마를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남편 지금 신장 이식을 안 하면 죽는데 가족이 나서서 검사 좀 받고 이식을 해달라고 하는데 와, 이 여자가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엄마가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살리려고 왔는데 자기를 이런 취급을 하냐며 되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엄마한테 2시간을 주저리 병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 그냥 엄마 보고 데리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 이혼도 안 했고 법적으로도 자기는 남이라면서 떠들어댔어요. 정말 듣는 내내 짜증이 나서 저도 모르게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세상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머리채를 흔들었죠. 놓아달라고 하길래 그냥 내동댕이 쳤어요. 그 여자가 떨어진 핸드폰을 들고서 아빠 번호를 찾더라고요. 아빠 이름 딱 2글자만 쓰여있네요.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몇 번 울리고 받더라고요. 아빠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반응을 했어요. 당신이 보낸 이 땡땡년이 여기 자빠져 있네. 무슨 생각을 하고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당신 아프니까 신장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 가족이 순순히 내놓을 줄 알았어? 당신은 이제 우리한테 없는 사람이야. 죽을 병이면 그냥 조용히 사라져. 여자도 당신 버리겠다고 우리 보고 말하더라. 도대체 얼마나 그지같이 살았길래. 당신이 길바닥에서 어떻게 돼도 우리는 관심 없으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열불나지만 어차피 죽는 거 조용히 가. 우리한테 찝쩍거리지 말고. 라고 말하고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벌벌 떨면서 뭐라고 혼잣말을 하는데 자기가 들었던 딸이 아니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아빠 바람나서 엄마 저와 동생을 버리고 떠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너저분한 말들을 했겠어요? 그 여자가 말한 것처럼 내성적이니 큰소리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광분하는 이유가 우리를 버리고 떠난 아빠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여자도 제정신으로 찾아와서 그딴 소리를 하나 싶었어요. 가족이요? 가족 좋아하시네. 우리가 무슨 가족인 건지 그렇게 힘들게 살 때 아버지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뭐 하나라도 해준 적도 없고 관심 없이 살았는데
아니면 그걸 덮을 만한 어린 시절 추억이 있나요? 맨날 바람 피러 나가서 빚 얻어가지고 살다가 죽을 만큼 아프니까 이제 와서 신장 떼어달라는 게 그게 아버지인 건지. 그 여자가 제가 던진 핸드폰을 들고 돌아서자 엄마도 가슴 쪽에서 무언가 올라온 건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니들 알아서 살라고 하라고 하고 그 여자를 내동댕이 쳤네요. 쫓아가서 아빠랑 그 여자를 아주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질질 끌고 다니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분을 삭히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아빠야. 아니다,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어디냐고 물었더니 병원이라네요. 심장이 안 좋아 계속된 투석 덕에 몸이 많이 약해졌답니다. 병원으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면 정말 다 뒤집어 엎고 싶었는데 증오가 심해지니 사람이 차가워지더라고요. 병실에는 환자들이 있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휠체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 전화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직접 왔어. 아빠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알고 있지. 사람답게 산다는 거 사람한테 당연한 권리잖아. 지금 딱 맞게 살고 있네. 당신이 어떻게 되던 어떻게 살던 관심 없었고 지금도 관심 없어. 우리한테 한 짓이 뭔데? 그래도 사람이고 염치가 있으면 엄마한테 손을 뻗지는 말았어야지. 머리라는 게 있다면 생각이라는 걸 할 텐데 어떻게 자기 아프다고 신장을 달라고 여자를 보내? 또 그 말을 듣고 찾아온 그 여자도 당신이랑 똑같다. 그치? 이제 와서 아버지 자리?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 당신 꼴을 보니 한 가지 바람이 생기기는 하네. 병들었다고 빨리 죽지 말고 이승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으라고. 대신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고 더 늙고 병들어서 처절하게 한번 살아봐. 그렇게 휠체어를 그 자리에 두고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정말 간절했는지 뒤에서 제 이름을 몇 번을 부르는 겁니다. 그냥 못 들은 척 병원을 나왔어요. 아빠가 없는 17년 동안 아빠를 원망도 하고 보고도 싶었지만 참고 또 참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우리 엄마 때문이었어요. 물론 엄마도 그랬겠죠. 이제 좀 편하게 사시라고 하는데 그 여자까지 보내서 이렇게 찾아온다는 생각에 손도 덜덜 떨리고 심장도 진정이 안 될 정도로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고 아빠를 보고 나니 살면서 언젠가 했어야 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속도 후련합니다. 엄마도 저도 동생도 아빠에 대한 아련한 미련 같은 게 마음에 있었는데 훌훌 털고 다시 잘 살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지났고 저와 동생이 이제 엄마를 호강시켜드려야겠어요. 오랫동안 속에서 무언가가 묵혔던 것이 싹 사라진 것 같아서 마음이 가벼운데 뭔가 그 자리가 허전한 듯도 해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게 된 것은 아마도 많은 분들의 고민 중 하나인 시댁 문제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때문이냐고요? 시어머니하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사연은 제 편인 줄만 알았던 시아버지하고의 사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평범한 삶이 누구보다도 감사하며 지내고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결혼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녹록지가 못했거든요. 남편이 저보다 2살 연하인데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옛날 분이라 그런지 유독 반대가 심했어요. 그 당시 어머님께 거의 하루 걸러 하루에 들었던 말이 자고로 남자는 나이 많고 기센 여자 만나는 거 아니다. 너 같으면 네 아들을 너 같은 애에게 주겠니? 라는 상처 가득한 옛날 말투들이었어요. 이렇게 모진 말들을 어떻게 다 참았냐고요. 그때 참 많이 어리석게도 마음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시아버님이셨어요.
어머님이 제게 상처되는 말을 하실 때마다 오히려 남편보다도 더 다정히 말해준 게 바로 아버님이었거든요. 여보, 부부 사이의 나이가 뭐가 문제예요? 12살 어린 여자랑 결혼하는 남자들이 요새 얼마나 많은데 며느리가 2살 많은 것 가지고 뭘 그리 유난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항상 저의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렇게 여러모로 결혼 준비에 있어서 항상 든든했던 시아버님. 하지만 지금은 은근슬쩍 더듬는 더러운 시아버지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결혼 초반에는 아버님은 항상 서글서글하고 친절하게 저희를 대해주셨어요. 어머님을 생각하면 가기 싫은 시댁이었지만 든든한 지원군인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시댁에 갈 수 있었습니다. 주부들은 다 아시겠지만 시댁에 어쩔 수 없는 행사들 때문에 꼭 가야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일로 시댁에 방문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머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화제도 돌려주시고 제 편을 들어주시며 눈치를 덜 보게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쩌다 좀 피곤한 얼굴로 시댁에 간 날은 어머님은 그렇게 피곤한 티를 팍팍 내야 속이 시원하냐며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어느 정도는 깔끔하게 다녀야지 결혼하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냐는 말도 스스럼 없이 하는 분이셨거든요. 특히 이런 멘트들은 이상하게 남편이 없을 때 더 하셨었죠. 참 섭섭하고 속상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머님의 그런 태도들도 점점 익숙해지더군요. 사실 그럴 때마다 아버님이 많이 나서주신 게 큰 도움이 되었고요. 한 번은 어머님에게 이제 우리 가족이 된 사람인데 내가 듣는 앞에서 며느리한테 또 그렇게 말하다가는 당신도 나 못 보는 줄 알아! 라고 강경하게 말해주신 적도 있어서 어머님 역시 많이 변하시기도 했어요. 아버님과 저는 같은 취미가 있어서인지 더욱 말도 잘 통했어요. 그 취미는 바로 등산이었는데요. 시어머니와 저희 남편은 등산에 등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할 정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항상 혼자 등산을 하거나 친구들과 가고는 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님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아버님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가끔씩 아버님이 좋아하는 등산을 같이 다니면 되겠다 싶어서 참으로 좋아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이를 갖는 바람에 임신과 출산을 겪었죠. 1년 뒤에서야 처음으로 아버님과 등산에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첫 등산은 아버님과 제가 단둘이 있게 된 첫 번째 상황이기도 했고요. 사람이 여럿이서 있을 때는 보이는 모습과 1대1로 있을 때 보이는 모습은 누구나 조금씩 다르잖아요. 저는 이때 아버님의 진짜 본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이었죠. 시댁 바로 근처에 치악산이 있어요. 관광 명소로도 워낙 유명한 산이기도 하고 제가 가보지도 못했던 산이기도 해서 시댁 근처에 가서 편하게 모시고 가기 딱일 것 같아서 아버님과의 첫 등산지를 이곳으로 정하게 되었죠. 너무나 오랜만에 하는 취미 생활인지라 전날 밤은 물론이고 새벽부터 눈이 자동으로 떨어져서 이것저것 야무지게 챙긴 뒤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님을 모시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시댁 앞에서 제 차에 올라타신 시아버지는 출발하자마자 뭔가 평소와는 다른 기류를 풍기고 계시더라고요.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가야, 아직은 지치기 이르다. 첫날이라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올라가 보고 마무리하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고로 아버님, 어머님 모두 저와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사이예요. 제가 워낙 무디기도 하고 애교 있는 성격도 아니기 때문이죠. 엉겁결에 손을 잡으셔서 당황스러웠지만 내가 너무 지친 기색이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뒤따라 올라갔어요. 하지만 손으로 이끌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 말씀드렸죠. 아버님, 저는 정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더 올라가면 내일 출근하는데 무리일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슬며시 손을 놨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아버님이 다시 잡더니 풀어주질 않더라고요. 좀 글을 쓰면서 정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뭔가 확 불쾌해지는 느낌? 아침부터 종종 느꼈던 그 이상한 기류가 내 착각은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저를 앞으로 끌어주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이없게도 그 후가 더 가관이었어요. 네가 그렇게 힘들다면 내가 특별히 뒤에서 밀어주마 라며 제 뒤로 돌아오시더군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캐릭터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막무가내였어요. 마치 질척거리는 거에 환상을 가진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러지 말라고 자꾸 뭐 하시는 거냐고 자꾸 설왕설래가 오가다 보니 점점 근처를 지나가던 주변 등산객들도 저에게 시선이 꽂히기 시작했고, 그 대문에 낯빛이 점점 뜨거워지는 와중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은 기어코 정점을 찍고야 말았습니다. 제 등을 은근히 밀고 있던 손이 점점 내려가더군요. 저에게 산 정상까지 올라가자 올라가 보자라고 말하며 등에서 좀처럼 떼지 않던 그 손이 슬쩍 내려가더니 툭 꼬집는 듯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저에게 슬쩍 닿아 있는 아버님을 확 밀쳐버렸죠. 그 힘이 너무 셌는지 내리막으로 몇 걸음 움직였더니 뒤로 훌러덩 넘어지셨어요. 아버님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지금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며 되려 저에게 혼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아버님께 왜 그랬냐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별뜻 없이 그런 건데 왜 과민 반응하냐고 물어볼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쿵 소리를 내며 넘어지는 상황만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을 주변 등산객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고, 심지어 젊은 사람이 늙은 할아버지 밀쳐서 넘어뜨렸으니 그렇게 볼만했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해명도 설명도 할 수 있는 기분도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급히 제 시아버지를 두고 서둘러 하산했어요. 내려오는 길에 다리 힘이 쭉 풀리고 눈물이 나더군요. 어차피 동승했던 사람도 시댁 근처에 있었고 알아서 들어가겠거니 싶은 데다가 지금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에 제 아이와 남편이 휴일을 보내고 있었죠. 평온한 얼굴을 보면서 순간 고민했어요. 얘기를 하자마자 분명 큰 문제가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 부모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고민을 하면 할수록 자꾸 다른 고민들이 들러붙더라고요. 하지만 가정적인 고민들에게 제 감정을 모두 꼭 참아내고 살 자신이 도저히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산다면 분명 내 가족도 행복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오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남편에게 예고도 없이 얘기하게 되었어요. 믿고 싶지 않겠지만 이런 일도 있었어. 방금 내가 여보에게 한 말 죄다 사실이고 평생을 지냈던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충격을 받기보다는 나한테 더 공감하는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어.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정말 한참 동안 말이 없어졌어요. 충격을 받은 모양이지만 저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어요. 솔직히 경찰서에 갈까 생각부터 했는데 중립적인 행동이라도 보이면 당신도 끝이야. 경찰서에서 보기 싫으면 지금부터 미안하지만 여보가 제대로 중간에서 조치 좀 취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에게 내심 미안했지만 시댁에 다이렉트로 가서 퍼부어버리지 않을 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더 컸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모두 듣고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다가 호련히 혼자서 시댁을 찾아가더군요. 그리고 밤이 늦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가 새벽이 다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몇 번이고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저에게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확실해진 건 그날을 기점으로 저와 남편 모두 시댁과의 모든 소통을 끊었다는 거죠. 그것만 보아도 남편이 시댁에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건 분명했죠. 무슨 말을 어떻게 나누고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속 시원하게 시댁과 단절해준 남편 덕분에 더 큰일 만들지 않고 저도 맘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본인에게 직접 일어난 일이 아닌지라 가족과의 인연을 당장 끊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텐데 내심 고맙더라고요.
남편은 어쩌면 더 이상 제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시댁에서의 대화를 얘기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불쑥불쑥 생각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 가족들을 보면서 어디까지나 다시는 겪을 일 없는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니 다시 한번 함께 후련해지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30년 차가 된 주부입니다. 남편과 언쟁이 심해져서 답답한 마음에 댓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여기에 글은 처음 써보는데 조언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남편의 반응 때문에 정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황만 말씀드리면 시댁, 친정 둘 다 차로 5에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고 형제 자매가 많은 대식구입니다. 저는 홀로 계신 어머님을 위해서 30년 동안 주 1회 못하면 2주에 한 번은 애들 데리고 시댁에 가서 밥 차려 먹었습니다. 정기적인 횟수는 다 같이 가서 밥을 먹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까이 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도 시어머님 호출이 오면 자주 가긴 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물건이 있다고 하면 주문도 해드리고 미용실이며 친구분들 식사하신다 할 때 예약해드리는 등 자잘한 일도 합니다. 애들이 고맙게도 크면서 엄마 고생한다고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을 때는 식당에서 먹자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외식을 하게 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30년차 주부인이 20몇 년간은 대가족 식사를 차리느라 주말은 주말이 아닌 느낌으로 살았다고 할까요? 막 결혼했을 때는 남편이 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 하여 친정 엄마의 권유로 시댁에 가서 함께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어머님, 아버님부터 결혼 안 한 시누이 뒤치다꺼리까지 힘들었지만 내색 없이 살았네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시어머님 단 한 번도 밤에 아기 운다고 봐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봐주시기는커녕 들여다보시지도 않으셨고요. 또 친정집이 가까이 있어도 5년간은 한 번도 보내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시댁 분위기에서 10년을 살다 저도 분가하긴 했지만 가까운 거리라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요. 또 시어머님은 저번 주에 만났더니 넌 밥을 안 해먹는다는 둥, 없어진 물건 찾고 있었더니 등을 때려질 않나, 한 번은 몸살로 집에 누워있는데 오셔서는 집이 지저분하다는 둥, 아무튼 그런 스타일이세요. 느낌이 오죠? 이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명절 때만 되면 스트레스입니다. 신우들은 멀리 지방에 살아서 명절에만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죽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어디 펜션을 잡아서 여행을 갑니다. 여행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다들 부럽다 하시죠? 제사 지내지 않는구나 하면서. 하지만 제사와 다름없는 규모입니다. 그래요. 펜션 여행 가는 거 물론 괜찮아요. 그런데 1박을 하면 삼시세끼에 후식까지 다 차려 먹습니다. 그중 사 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가족이라 가족이 20명이 넘는데 그 20인분을 3번씩 차려 먹습니다. 한 끼를 먹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생선, 고기 등등 손이 많이 가는 주 메뉴가 엄청나고 또 아버님은 국이 없으면 안 드시고 메뉴가 중복되면 안 되고 그런 까다로운 식성으로 모시고 살 때도 지긋지긋했는데 여행 와서도 늙으셔도 변함이 없으시네요. 정신없이 밥 차리고 설거지 하다 보면 또 후식을 먹습니다. 후식 먹고 이제 좀 쉬나 싶으면 남은 음식들 처리하고 저녁 준비를 합니다. 동서랑 저는 미쳐버립니다. 남아 선호 사상도 엄청나게 있는 집이라 남자들은 거의 손 하나를 까딱 안 하고 어쩌다가 아이들이 설거지를 도와주긴 하지만 손자, 손녀들 시키는 것도 싫어하시죠. 노예급인 며느리들만 일해야 직성이 풀리시나 봅니다. 제 나이가 50살입니다. 3년 차도 아니고 30년 차인데 적응 안 되고 어깨, 무릎 너무 힘듭니다. 시댁에 밥 해주다가 다 고장이 나버렸어요. 가끔은 설거지 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욱합니다.
심지어 신우들은 명절 때만 거의 엄마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맛있는 거 엄청나게 가져오고 재료들을 공수해 옵니다. 그래요.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 친모 위에서 음식 많이 하려는 거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손 하나를 까딱 안 해요. 지네 엄마랑 수다 떨고 화투 치고 애들 재롱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시댁에 가면 많이들 하려나요? 100번 참아서 시댁에 가서 일하는 거 배려해준답시고 정말 다 이해하고 괜찮다 쳐요. 결혼했으니까. 나의 시댁이고 내 가족이니까요. 30년 세월 살면서 나의 부모처럼 섬긴다 했으니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남편입니다. 명절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답답하고 두통에 헛구역질까지 합니다. 명절 중후군이라는 단어는 저를 위해 만든 단어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힘들다, 시댁에 그만 가고 싶다, 요리를 줄이자, 간단히 하자 등등 투정을 부리면 남편은 항상 화를 불같이 내며 저보고 시댁 가면 하는 게 뭐가 있느냐고, 제가 어머님께 하는 게 뭐가 있느냐며 심지어 내가 없느냐고 합니다. 명절에 제사도 안 지내는데 여행 보내주면 복이라고 생각하지 불만만 늘어놓는다 합니다. 복에 겨워서 발광한다고요? 30년 동안요. 가까이 사는 이유로 툭하면 어머님은 뭐 사와라, 데리러 와라, 필요하실 때 절 부르고 반찬 가져다 드리고 생필품 사서 드리고 남편 없이도 혼자 또는 애들 데리고 자주 시댁에 갔습니다. 명절마다 꼬박꼬박 한 번도 안 빠지고 밥 차리고 노력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그건가요? 친정에는 눈치 보여서 하고 싶은 만큼 하지도 못했고 최근 되어서 제가 사업해서 직접 돈 벌 때쯤이야 용돈이야 좀 드렸지 정말 몇십 년을 불효녀처럼 살았습니다. 시부모님 몸살이라도 나시거나 수술이라도 하시면 병간호 한 것도 저고 죽이라도 끓여서 드리는 것 또한 저인데 말이죠. 제가 30년 동안 해온 거 다 이야기하면 남들은 다 하는 거랍니다. 조금만 힘든 티 내면 힘든 티 내지 말라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산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시댁에 하는 게 없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랍니다. 제가 도대체 시댁에 안 한 게 무엇이 있나요? 그럴 때마다 죽겠습니다. 다 그만두고 떠나고 싶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고 수고했다. 말 한마디 하면 힘이라도 날 것을,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요? 정작 본인은 여행 가면 놀고 먹고 마시고 하니 저 힘든 거 안 보였겠죠. 사실 안 보이면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내가 이러면 자기도 처가에 안 간답니다. 처가에 가서 발 뻗고 자지도 못하고 장인어른 술시중 들어야 하는데 자기도 많이 노력했다고 하네요. 맨날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뭘 그리 노력했을까요? 한 번은 친정엄마 고이연 때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가겠다고 하니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이 처음에는 마치 네가 갈 수 있을 것 같느냐는 투로 맘대로 하라고 하더니 고이연쯤 다시 말을 꺼내자 네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며 생떼를 부리더니 넌 이제 어머니께 혼날 거다. 그럽디다. 매번 시댁 명절이며 생신이며 다 챙기다가 이번에 한번 친정 식구들과 한번 여행 가겠다는데 그게 혼날 일입니까? 제가 왜 혼나야 하죠? 친정 식구들과는 여행 가면 안 되나요? 안 그래도 잘 가지도 않는 친정 오랜만에 가면 금방 간다고 늘 서운해하는 엄마가 마음에 걸려서 매번 이야기하는 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정도였는데 다 늙은 엄마 소원 한번 들어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 생각하니 또 열이 받네요. 결국엔 이걸로 남편과 대판 싸우고 가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이라도 저런 식으로 말을 안 한다면 가슴에 응어리가 없을 텐데 말끝마다 네가 한 건 없다느니 30년 세월 보상은커녕 무의미하게 저런 소리나 해대니 화병이 쌓일 것 같습니다. 제가 딸이 있었다면 결혼은 이런가라고 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요새 황혼 이혼이다 뭐다 나이 들어서도 자기 인생 찾는 사람들이 많던데 구속 없는 삶, 이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자식들을 생각하면 주저하게 되기도 하네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다가오는 명절 저는 여행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댓글 보니 여행에 빠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건 글쓴이 같다 라는 말이 내리에 남아 저질러 버렸죠. 남편에게 나보고 크게 하는 거 없으니 여행 빠진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지 않느냐고 했더니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노발대발합니다. 그 이야기가 시누한테까지 들어갔는지 전화가 막 오고 시어머님까지 무슨 일이냐면서 한바탕 뒤집혔는데 수술해서 면역력도 안 좋고 이번에 전염병 때문에 조심해야 하니 이번에
이번에 빠지겠다고 하니 나중에는 신우가 그러면 펜션 예약만 좀 해달라고 합니다. 펜션 예약부터 제가 했기 때문에 어찌하는 줄도 모르나 봅니다. 기가 막혀서 바빠서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신우가 연락이 와서는 회비는 낼 거지 이럽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지금은 택시 기사를 하고 주로 제가 버는 돈으로 시댁 용돈을 드리고 생활비를 합니다. 남편도 오랫동안 고생했으니 이런 거에는 불만이 없지만 신우가 저렇게 말하니 정말 꼴 보기 싫고 피가 거꾸로 솟네요. 정말 저를 호구로 보나 봅니다. 그때 남편과 대판 싸우고 이 글을 쓴 뒤 남편에게 댓글 반응을 보여줬더니 무슨 이런데 창피하게 글을 썼냐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러면서 댓글 다는 사람 다 똑같이 말하기 좋아하는 여자들이라면서 싸잡아서 말하더라고요. 집안을 창피하게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낸다며 끝까지 가는 거냐고 윽박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네가 무엇을 한 게 있다고 난리냐라고 하는데 그때 결심했죠. 이혼해야겠다고. 길게 남았다면 길게 남은 내 인생 뭐 미련이 있어서 고통스럽게 사나 싶더라고요. 갑자기 댓글 중에 글쓴이 여자 마조히스트나 사이코패스 같아 고통을 즐기는 타입임이라는 글이 떠오르네요. 마조히스트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가슴에 비수가 꽂혔더랬죠. 맞아요. 제가 몇십 년의 세월을 바보같이 살아서 이런 결과를 자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빠지는 것만이 결론은 아니고 이혼 절차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가 2개에 가맹점 가게 1개씩 돌리고 있어서 먹고 사는 것에는 지장이 없고 한번 자유를 갈망하니 그 뒤로는 걷잡을 수가 없네요. 절차 다 알아본 뒤에는 남편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러던지 말던지. 지금 심정으로는 뭐 서류고 나발이고 다 귀찮고 짐 챙겨서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꼬락선이 보기 싫어서요. 다만 자식들한테는 면목이 없네요. 결혼 전까지는 가정을 지키려 했는데 그러기에 마음속에 든 멍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두렵고 막막하기도 하지만 제 인생 제가 즐겨보렵니다. 빨리 추석이 다가와서 저 혼자 놀고 먹고 드라마 보고 쉬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함께 고민해주신 모든 분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 잘 생각하고 있는 거 맞나요? 댓글입니다. 아니 상가 2채 마나님 뭐하러 시댁 수발이나 들고 있어요? 나이가 있으니 지금 이혼하는 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아무리 부모님 세대에 이혼하기 싫은 사람들 많아도 나 같았으면 바로 이혼하고 상가 2채에서 나오는 돈으로 다시 아가씨처럼 살겠네요. 이혼 선택 잘하신 거예요. 응원합니다. 댓글 2. 딱 님처럼 30년을 살았습니다. 손 무릎 관절들 너무 아파서 줄이자고 말하니 네가 한 게 뭐 있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정말 정신줄이 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고 그동안 큰 며느리 돌이라고 강요하며 세뇌시킨 모든 게 떠오르곤 어떤 두려움도 아쉬움도 없어졌어요. 남편과 이혼하면 이런 돌이라는 노예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들은 나를 하녀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나만 저들을 가족으로 믿었던 거죠. 남편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냥 다 냅두세요. 친정 시집, 남편 자식, 내 몸 아프니 모든 게 허무하고 필요 없더군요. 님도 이제 시작입니다. 저도 신우네 아버님 형제분 내외들까지 30명 넘는 대가족 명절 제사, 생신, 휴가 그리고 바리바리 해 먹이고 치우고 그러다 이 몸이 아작이 난 겁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해요. 남편이 그걸 못 알아주는데 왜 그러고 사세요? 자기 아내도 못 챙겨주는 인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